좀 익숙한 사진이죠. 네. 삽질하는 천하람, 코딱지 코 후비고 있는 이준석. 저게 어디였죠? 저희 방송에서 그래도 비교적 빨리 입수해서 지난 그 9월이었던가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 이슈를 갖고 저희가 1시간 정도 했던 기억이 사실은 나는데 저 사진이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 3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으로 보자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홍매화 신문날이 1년 3월 그죠? 예, 예. 그리고 조 사진이 세상에 알려진 거는 작년 9월. 9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사진은 저희들도 방송하면서 이제 몇 차례 쓰긴 했는데 사실 이 사진을 다시 소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명태균이 찍은 사진으로 보이잖아요. 실제 저 자리에 명태균이 함께 있었고, 근데 지금 이준석은 또 명태균한테 코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2부 주제 첫 번째 이슈는 네, 뭐 대선 특집인데요. 네, 아주 그냥 제목을 저희가 좀 섹시하게 붙여봤습니다. 이준석의 빌부터 성접대 긁어부스럼 사법 리스크가 제로라고 이낙연 자살골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네. 자,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김동현 사장이 요 주제 재밌을 것 같다라고 네. 픽했잖아요. 이낙- 설명을 하시죠. 네, 이낙연 선수가 느닷없이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 빌붙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근데 같아요. 언제적 이낙연이가 지금 다시 아니, 또 등장하죠? 진짜 대선판에. 언제적 이낙연이 다시 또 이준석에 빌붙었다. 두 번째거든요. 예. 이게 각각 이제 민주당에서 또 국힘에서 이준석은 국힘에서 나오고 이낙연은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오갈 데 없는 우리들끼리 뭉치자 해서 한 일주일 뭉쳤습니까? 둘이서? 그때 왜 총선 때 지난해 총선 때 이낙연이가 저 집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슨 조합이냐 했다가 이준석이가 이제 정당 보조금 네. 받고 허은하 전 대표도 그래서 이제 일단 그렇죠. 꼬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정당 보조금 챙기고 이제 단물 딱 빨아먹더니 이제 그렇죠. 발로 찬 게 네네. 일단은 노인네부터 찼죠. 그렇습니다. 이낙엽 씨부터 찾습니다. 이낙연 무리들이 그래서 그냥 멋쩍게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쫓겨나다시피 했죠. 그렇죠. 이게 개망신 아닙니까? 개망신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다시 또 고개를 그렇습니다. 기울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웃긴 상황인데 더 웃긴 건 이낙연하고 이준석이 사법 리스크 제로 이 키워드를 내세웠어요. 자기네들은 사법 리스크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준석은 당당하게 나서서 이재명에 맞설 수 있는 카드다. 근데 이게 근데 말이죠. 김동현 사장이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취재도 하셨고 저도 좀 뭐 이제 조금 이따가 뭐 얘기하겠지만 근데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는 지금 줄줄이 있어서 지난 방송에 우리 김동현 사장도 그거를 짚었었어요. 저게 후보 단일화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준석이가 대선 끝나게 되면 이제 줄줄이 검찰 수사 받고 불려다니고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얘들은 대권에는 생각 없고 지금 이제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준석이가 잔뜩 몸값 부풀리기를 해서 국힘과 합당하면서 국힘이 일종의 이제 자기 범죄 피난처. 네. 제가 이제 소도라고 그랬죠. 옛날에 네. 그 범죄인이 이제 타치 못하는 그래서 국힘을 자기 피난처로 삼고자 후보 단일화에 못 이기는 척 응하는 거 아니냐. 얻을 건 다 얻어내면서 그렇게 전망했었는데 사법 리스크가 줄줄이 있잖아요. 한번 좀 뭐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그 이준석은 사실 그 제일 큰 이슈가 성접대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 또 김건희가 또 빼주지 그래서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빼줬다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명태균의 전화 통화에서 드러났죠. 통화하고 그 카톡 그 내역에서 드러났습니다. 정황이죠. 정황이니까 이제 퍼즐을 맞춰야 되는데 다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이준석을 빼내줬다. 그리고 명태균이 그걸 부탁을 했고
김건희에게 부탁을 했고 김건희가 이준석을 말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준석을 활용해서 차기 정권 때 어떤 말로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명태균, 김건희, 이준석은 한 팀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범죄 공동체다. 그때 이 한 팀이 구성되면서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을 좀 잃어가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저도 당시에 윤건희 부부와 한 아파트에 사는 모 교수, 네, H모 교수랑 제가 여러 차례 통화를 통해서 네, 그 초창기에 왜 동맹이 이루어졌는지를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네, 당시에 윤한홍 의원이 건진법 사건에 걸려서 건진법사가 공천에 많이 개입했다라는 것 이제 뭐 검찰 수사 통해서 드러나는데 저희가 작년 9월달에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송에서 윤한홍 얘기를. 그래서 H모 교수가 윤한홍 의원을 무지하게 욕을 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친윤. 그다음에 대표적인 친윤들 있죠. 이미 장제원은 고인이 됐고 이철규라든가 권성동이라든가 이 친윤이 득세했을 때 김건희가 친윤을 제거하기 위한 또는 친윤과 맞서기 위한 방편으로 이준석과 명태균과 라인을 형성했다. 네. 여기까지가 이미 작년에 저희가 많이 방송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김건희 자신이 검찰 포토라인에 쓰느냐 마느냐 제 코가 석자인데 과연 이준석과 명태균을 김건희가 커버해 줄 수 있겠느냐? 자, 명태균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밖에 나와서 이준석하고 통화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뻐꾸기를 좀 날리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도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한 그런 상태인데 본인 처지도 그런데 지금 그 이준석에게 단일화 이제 훈수를 둡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웃기다 싶은 게 이게 성접대 의혹 사건이 없어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윤건희 부부가 정적을 제거할 때 이들이 쓰는 게 이른바 검찰 캐비닛이잖아요. 네. 근데 그 캐비닛이 아직 살아 있다. 오히려 지들이 정적을 제거할 때 써먹으려고 했던 검찰 캐비닛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들의 목을 치는 캐비닛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을 올가매기 위해서 이걸 이제 성접대 건을 가지고 붙들고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붙들고 있었느냐? 서울중앙지검에 들어가 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서는 이제 언론들은 불기소 됐다 해서 이제 다 끝난 걸로 지금 미디어는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여기로부터 해방. 근데 사실은 해방이 아니죠. 그거는 이제 김건희하고 명태균은 이준석의 목줄을 그 건으로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강신업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김건희 팬클럽의 그렇습니다.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이 다시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작전입니다. 이거 뭐야 이렇게 해서 돼 하면서 이게 서울 고등검찰청이 이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만지작거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게 다시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고등으로 올라갔으니까 재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 다시 소환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제가 그러면 또 짚겠습니다. 서울 고검이 지금 또 뭐를 수사하고 있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중앙지검의 이창수가 무혐의로 끝냈던 사건을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서 서울 고검이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또 만지작거리고 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낙연이 지금 이준석한테 가가지고 우리는 사법 리스크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쭈 없기는 뭐가 없어라고 이게 긁어 부스럼을 지금 일으키는 꼴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그것보다는 공격보다는 네거티브 공격보다는
일단은 이제 정책 대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이낙연이 붙어서 우리는 사법 리스크 제로라고 하니까 뭐가 제로야라고 다시 소환될 판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강신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우리 저기 뭡니까 김성진 그 아이카이스트 변호인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향응을 제공한 그러니까 이준석에게 향응을 제공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변호인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걸어놓은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사건이 돌고 도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원래 그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썼던 변호사가 오히려 적군이 돼갖고 네. 변호사는 사실은 그렇죠. 의뢰인에 대한 비밀을 전부 지켜줄 그런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클라이언트에. 이게 카드가 처음에는 김건희 카드였어요. 김건희가 그랬죠. 이준석의 목줄을 깨고 있는 그 카드인데 김건희 힘이 떨어지고 이 목줄을 지금 누가 쥐게 되게 됐냐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쥐게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준석은 지금 국힘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나마 남아 있어야 될까요? 이준석이 지금 고민하는 포인트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 자기는 자기 자존심 지켜가면서 버티고 있어야 그나마 민주당한테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네. 그 3, 40대 진보층 이 세대는 일단은 이 세력이라는 게 정치 세력이라는 게 한 번에 세탁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번 대선에서는 극우 아스팔트 태극기하고 김문수 무리들 극우 노친네들 극우 있잖아요. 이 세력을 먼저 걷어내는데 집중을 하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하고 이준석은 그래도 문의로는 네. 표면상으로는 윤석열이의 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찬성했으니 일단 살려두는 척 한 다음에 일단 아스팔트 극우 노인네들 부대부터 쳐버리고 얘들은 보수를 재건하는데 왜 새는 좌우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의 씨를 말리게 되면 민주 혼자 극단의 정치를 한다라고 또 조중동 애들이 얼마나 비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하고 한동훈이는 살려주는 척 하자. 이게 요번에 선거에서의 전략이다라고 30, 40대 민주 진보 세력들은 이준석이 저거 이미 지금 김동연 사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당이 이미 이준석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 저거 시한부 생명이니까 일단 지금 치지 말자. 네. 그냥 갖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치자. 그러면 검찰 경찰은 김건희가 예전에 대선 전에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열린 공감을 이라든가 자기를 공격했던 그 언론인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경찰, 검찰이 알아서 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오늘 경찰의 행태를 보십시오. 최상목, 한덕수, 이상민 줄줄이 지금 소환해서 CCTV를 확보했다고 해요. 당시에 국무위원실 있죠. 국무회의장 앞에 네. 내란이 일어났던 날. 그런데 이것들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던 게 CCTV를 보니까 동선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란의 동조 세력들 경찰이 우리가 잡들이 하겠다고 칼을 빼들고 나섰는데 네. 이렇듯이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이준석의 사법 리스크가 오히려 다음 정권에서 6월 4일 이후로는 기대가 된다. 네. 그리고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사세행 김한매 씨가 대표로 있는 데죠. 그렇죠. 예. 사세행에서 고발한 사건 이게 좀 많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만 정당 국고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됐다. 네, 이게 개혁신당 그렇습니다. 거죠? 내부자 고발에서 이게 당 대표를 했던 사람 그리고 정책위 의장을 했던 이 두 김용남 전 의원, 허은하 전 대표 이제 이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막들입니다.
자, 맞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대외적으로 이제 내막이 이제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부정하게 사용됐다. 이게 어떤 죄목이냐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정확히 이제 걸리는 거고요. 보조금 관리법도 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도 걸립니다. 한 세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 이건 이제 개혁신당 안에서의 이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추자판 성접대 문제건 따로 정치인으로서는 생명이 날아갈 정도의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 배임 이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병철 변호사가 여기서 네. 등장하죠. 네. 재미난 게 이병철 변호사는 또 명태균 변호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게 명태균 변호인이기도 하고 예, 예전에 이준석 한 3년 전쯤에 네. 이준석을 또 변호했었어요. 맞습니다. 이준석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할 때 지금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석 이거 인간 아니다 이 정도 소리까지 이제 하면서 이준석은 정치적 사기꾼, 정치적 장사꾼 이 정도의 수준에 있는 인물이고 본인이 공부를 해라, 경제 공부를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얄팍한 수준의 것이 입을 나불대는 순발력 있게 입을 나불대는 그 정도로 자기는 충분하다라고 이병철 변호사에게 3년 전 얘가 37살 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싹수가 노랗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 이게 지금 대선 후보 나와가지고 TV 토론회 때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 그걸 못 맞고 못 가르친 그 통탄할 마음을 지금 이렇게 아쉬워하고 분통해하는 겁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치인의 호감도 조사를 하면 비호감 1위가 이준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90%에 육박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호감 정치인이다라고 일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비호감이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오는 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보수 언론이 얼마나 악마화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마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고 나면요, 이거는 정말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 이제 한 커플 두 커플 이렇게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 제대로 알기 이게 이제 이런 흐름이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네. 자, 저 사진을 다시 재소환한 이유는 명태균 씨가 명태균 씨 부인 저하고 네. 페이스북 친구라고 제가 네, 작년 네. 10월인가 네, 11월에 얘기를 했었죠. 이승희 씨인가? 예, 그렇죠? 이승은 씨와 이승은 씨.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통화를 했는데 이게 오늘 또 매불쇼에서도 이제 밝혀졌어요. 네. 근데 이 칠불사 이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상당한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홍매화만 심은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그 건이 이준석의 아킬레스건이다. 그래서 이준석이는 명태균한테 꼼짝 마라. 그러니까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후보 단일화 안 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명태균 씨랑 통화하지 않았냐고 했는데 헉 당황을 했죠. 그래서 명태균 씨하고 기자회견 전에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이한테 받을 거 다 받아내서 단일화를 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이준석이를 지금 뒤에서 조종하는 거는 명태균 씨다.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그래서 제가 명태균 씨의 페이스북을 추적을 했어요. 5월 초에 의미심장한 사진들을 올려놨습니다. 갑자기 저 칠불사 네. 한 내부 사진, 전경 사진에서 여러 컷의 사진을 명태균 씨가 뜬금없이 사진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칠불사는 다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준석이를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최근 들어서 빨리 들어와서 수사 받으라고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오세훈이 죽였죠. 그다음에 홍준표 죽였죠. 홍준표 못 들어오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그래서 홍준표가 또 어떤 메시지를 날렸죠? 요번에 사표가 이준석한테 표를 주는 그렇습니다. 것은 네. 사표가 아니라 미래 네. 투표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준석이를 계속 홍준표가 띄워줍니다. 그러면 명태균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이게 뭐 스텝 얼마나 바르는 웃기는 거죠. 일이냐 하면 명태균 일개 정치 브로커, 지방의 정치 브로커한테 우리나라의 보수라고, 저는 뭐 보수라고 보지 않는데 그들을 오세훈, 홍준표, 그다음에 이준석까지 보수의 대표적인 대권 주자들이 명태균 앞에 저렇게 다 갈갈이 찢긴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보수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보수는 완전히 이번 기회에 붕괴시키고 다음 6월 4일 이후에는 보수는 재건돼야 된다. 이게 얼마나 웃긴 현실입니까? 저스티스 가드님이 이준석 엄청 싫은가 봐요. 아스팔트 노인보다 더 위험한 게 이준석입니다. 노인들이야 얼마 살 날이 안 남고 힘도 없지만 이준석은 앞으로 모든 걸 갈라치기 하면서 혐오만 양산할 뿐입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준석 6년 연속 압도적 비호감 1입니다. 발파 요정님은 네. 또 이랬네요. 이준석 같은 애는 정치하면 진짜 안 돼. 국힘도 그렇고요. 아유, 저랑 같은 생각이십니다. 예. 저스티스 가든 이번 대선 이후로 이준석 두 번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감옥 가요. 저스티스 가든님 기다리십시오. 이제 이준석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병철 변호사, 이준석에게 제발 경제 공부 좀 해라고 그렇게 꾸짖었던 이병철 변호사가 최근에 이제 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성접대 사건이라든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때 좀 뉴스가 많이 됐었죠. CBS 김현정 뉴스 쇼에 네, 그 네. 김현정 씨와 그 방송 조작했던 사건. 그러니까 방송 중에 이제 김현정이 이준석의 메모를 받고 방송에 이준석이 이런 의견을 줍니다라고 하지 않고 바로 그 방송에 녹여버린 거죠. 실시간 이제 네. 그 카톡 네. 메시지가 오고 가면 방송이 그대로 방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12월 3일 계엄이 터졌는데 이준석은 지난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그랬잖아요. 왜 담이라도 넘지? 그 밖에서 그 당신은 왜 시끄러 임마 하고 그 밑에 보좌관을 그 하대했잖아요. 정말 네. 거기서 인간성 다 드러났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준석은 계엄을 막는데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시끄러 임마라고 그 자기 보좌관한테 요구를 한 게 전부인데 그 다음 날 12월 4일 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을 스타로 띄워줍니다. 네. 야, 그래서 이제 김현정 씨가 문석맘이라는 칭호까지 얻으면서 상당히 궁지에 좀 몰렸죠. 나 지금 하차할 줄 알았는데 뭐 계속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CBS가 옛날 CBS가 아니다. 그런데 김현정 씨는 저희가 방송에서 한번 그랬을 거예요. CBS 내에 거의 권력자다. 그러니까 뭐 방송은 그렇습니다. 시청률이라든가 청취율이 깡패라고 청취율 1위면 그야말로 뭐 어깨에 힘 주고 방송국 내에서 왕자처럼 군림할 수 있는데 CBS 그 김현정의 뉴스쇼가 CBS를 먹여 살리고 아무튼 있다시피 하니까 네, 이준석이 인기 프로의 사회자와 이 정도면 내통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이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앵커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CBS의 공식 입장처럼 공식 분석처럼 그걸 썼다라는 그 자체가 상당한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었는데요. 이준석의 이런 이제 대언론관, 언론을 본인이 이제 활용하는 걸 떠나서 뭔가 이게 진짜 뭐든 이렇게 게임하듯이 내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영향력을 미쳐야지 난 내일 뭐 이런 걸 해야지 오늘은 또 뭔가를 또 이렇게 해서 내 영향을 미쳐야지 이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우리 저스티스 가드님이 말씀 주셨듯이 6주 연속 압도적 비호감 1위 이제 이런 자가 사실 우리 저 사진에서 보였던 왜 저런 짓을 하고 있을까 코를 파면서 이제 앞으로 아마 저 대선 전국 중에 혹은 대선이 지나면 이준석에 대한 사법적인 잣대가 강하게 아마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는 가전 콘텐츠 이준석의 정치 철학인지 저는 실체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준석이 버텼던 거는 이준석 특유의 언론 플레이였다. 그리고 젊은 정치부 기자들하고 술자리를 자주 가지면서 소통을 잘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도 기자로 있을 때 뭐 지금도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정치인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하거나 이러면 호의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왜 네. 법조 기레기들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쓰듯이 그래서 한동안 그 한동훈이를 서초동 편집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독거리 하나 얘따 먹으라고 하면 법조 출입 기자들이 단독이라고 받아먹고서 한동훈의 개가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준석이가 술자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자기 딴에는 언론 플레이 친화력을 발휘했는데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터진 거 아닙니까? 네. 뉴스토마토의 박현광 기자가 술자리에서 나왔던 거를 물어서 오늘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면서 윤석열이가 지 마누라 보호하려고 급하게 12월 3일 날 지랄발광 계엄을 때렸던 것. 자, 그래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기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랬던 단독을 터뜨렸던 지금 뉴스토마토의 박형광 기자는 그 겸손은 힘들다 김호준 방송의 취재기자로 가 있더라고요. 네. 자, 오늘 이준석이를 아까 김다솜 아나운서는 네. 그랬잖아요. 이것 자체가 노이즈고 네. 이준석 키워주기다. 저도 이준석이라고 하는 정치인을 키워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이준석이 좀 때려달라는 요구가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많이 요구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준석에 대해서 저희는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거든요. 대선 끝나고 나면 이준석이가 어떻게 몰락하는지 저희가 또 제일전파사가 또 생생한 또 역사의 현장에서 우뚝 서겠습니다. 네. 자, 지금 긍정적인 거 6월 3일 네. 저희가 선거 방송 여기서 할 거잖아요. 개표 네, 방송. 그렇습니다. 저희 몇 시부터 하죠? 6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저는 이제 기대하건대 최단시간 확정이라고 이렇게 마크가 팍 뜰 때를 저는 9시에서 9시 30분 이 정도 저희가 되지 않을까 지난주 기대를 합니다. 저희 네. 스태프들하고 회식하면서 김태혁 국장하고 저하고 김동현 사장하고 PD하고 감독하고 저희 6월 3일 날 개표 방송 6시 들어가면 네. 우리가 우리 구독자들 앞에서 내기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실시간으로 누가 맞힌 사람한테 모두 다 몰아주기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김동현 사장은 저 몇 프로로 득표율 갈 거다라고 걸은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날 다시 이제 뭐 네. 리셋 하겠지만 네,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예, 기대하십시오. 제가 제일 높게 했는데 아무튼 6월 3일 날 같이 보겠습니다. 6시에는 저하고 김동현 사장하고 김태혁 국장하고 네. 제일전파사 우리 원래 3트리오가 개표 방송 할 거고요. 저는 60% 육박한다고 이제 봤는데 지금 지지율로나 이런 거 봐가지고 도저히 그 어렵다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저스티스 가드님이 제외 국민 투표율 80% 육박해서 희망을 봅니다. 역대급입니다. 79.6%인가 반올림하면 80%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실제 우리 6월 3일 투표율 그리고 득표율을 보면 정말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역대급일 수밖에 없다.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대선 전날 방송을 예고드리면 그동안 제일전파사의 패널로 출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번 말고 2, 3회죠. 적어도 3회 이상 출연하셨던 분들 총 집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연락드려서
6월 2일 날입니다. 7시에서 9시 제1전파사 대선 특집 방송 패널들이 정말 때로 나와서 방송합니다. 그리고 6월 3일 날 개표 방송은 김동연 사장, 저 김태혁 국장 셋이서 운영 멤버 셋이서 합니다. 김태욱 국장님은 지금 토론토에서 출장 중입니다. 캐나다가 있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온다고 그럽니다. 네. 와서 또 회포를 풀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대선의 특징은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4일 바로 6월 4일 자정 땡 하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치와 시사 토론 전문가들 한자리에 재미와 함께 진지 색다른 시선으로 심도 있는 재미 놓치면 안